네. 자, 목요일마다 전해드리는 원포인트 정치 시간입니다. 아주 정치를 냉철하고 또 정확하게 분석하시는 두 분이 정확한 이 이슈에 대한 향배를 설명해 주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 미추홀구을 남명희 지역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용두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렇게 휴가 대타 진행인데요. 지금 유튜브로도 이 작가 언제 오시나요? 그래서 리정님이 올리셨는데 예, 내일까지만 제가 하고 월요일 날 다시 돌아옵니다. 자, 저희가 앞서 혹시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출연자가 바뀔 때마다 저희가 고농도 소독제로 마이크를 또 소독하고 있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생생한 목소리를 위해서 또 마스크를 안 쓰고 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위원장님 지난주 못 오셨어요? 네, 제가 조금 그동안 쉬지 못하고 선거 네. 이후에 계속 달려왔더니 좀 피곤한 게 누적됐었나 봐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방송까지 펑크 안 내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것 같습니다. 요새 다들 힘드신데. 그러니까요. 예, 아무튼 한 며칠 쉬고 회복했습니다. 네네. 푹 쉬는 것만큼 또 좋은 면역이 없는데요. 이용주 의원님은 괜찮으신 거죠? 예, 저희 지역구인 여수가 아직까지 코로나 확진자 한 명도 없는 청정 휴가 구역에서 네.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휴가로 여수를 많이 네네. 오십니다. 그래서 여수 시민들은 걱정을 좀 하죠. 여수는 청정인지인데 혹시 휴가 온 사람 중에 그런 확진자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요. 이런 우려가 있어서 네. 걱정을 하면서도 대한민국에도 휴가 갈 수 있는 곳이 한 곳 정도 남아 있어야 하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그럼요. 많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휴가를 가셔서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시고 또 안전을 잘 지키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8.15 광화문 집회를 기점으로 해서 확진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국회도 한바탕 소동을 벌였어요. 이낙연 의원 때문에. 네. 파장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떻게들 평가하고 계세요? 이게 진짜 걱정스러운 게 전국적이라는 것이 이제 걱정이 되고요. 수도권에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는 그날 집회 참가자를 보면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너무 많다는 점에서 그렇죠. 걱정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지난 6개월 이상 7개월 가까이 K-방역으로 전 세계에서 찬사를 받을 정도로 그렇죠. 이 잘된 코로나를 잘 관리해온 상황들이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네. 그것이 가장 안타깝고 걱정스럽고요. 이제 지금부터 정부에서 2단계 거리두기, 인천까지도 포함한 상태인데 네. 어찌됐든 개인 수칙 잘 따라주시고 이전에 저희들이 다 서로 믿고 따랐던 정부 당국을 믿고 함께 신뢰가 바탕이 돼 왔던 그 단계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지 못하는 일부 단체들 때문에 너무 우려스럽습니다. 맞습니다. 같은 마음이시네요. 예,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K 방역 때문에 잘 견뎌왔다, 잘 버텨왔다, 네. 잘 버텨주셨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슬슬 짜증을 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잘해왔는데 네. 이것 때문에 또 무너지면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기간을 더 버텨야 되느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많은 국민들 그리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협조할 건 협조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전염병보다 무서운 거는 사실 그 전염병에 대한 대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인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 측의 메시지들이 계속 사회적인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입장문을 냈는데 직권남용과 불법 감금이다라고 이렇게 아예 첫 줄 글자를 쓰고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이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이거 직권남용, 불법 감금 맞나요? 정치적 주장으로 직권남용에 불법 감금이나 이런 주장은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고 있는 일반 시민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방역이라는 부분이 개인적인 부분들이 아니고 또 종교적인 부분을 떠나서 전 국민이 하나가 된 입장을 견지해서 가야지만이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두 개 한 군데에서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쭉 무너지고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것이 네. 되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께서 여러 가지 입장이 있겠으나 일단은 대한민국도 살아야지 종교도 살고 종교도 살아야지만이 본인이 하고 싶은 정치적 자유도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방역 협조하고 정부의 태도에 협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방역 체계 신뢰에 자꾸 흠집을 내는 행동을 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남 위원장님? 이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 지금 일부 지금 잘해온 당국 지침을 어기면서 가짜 뉴스를 자꾸 발산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번에 정광훈 교회 측에서 목사 측에서 얘기한 그 입장문이라는 게 네. 허위 주장이라는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감염병 관리법이 네. 저희가 이미 있고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시행령이 있는데 이것을 어기는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곳에서
법에 의하면 그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 이 접촉 사실이 없는 국민까지 모두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 감염병 관리법에 의하면 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감염 의심자로 분류되는 맞습니다. 그 법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렇게 법 질서를 완전히 지금 교란하고 있는 상태는 지탄받아야 되는 거고요. 본인들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우리 전체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이 태도들 빨리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도 명단 또 네. 버스 탑승자 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는데 지금 이 주장 자체도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시고 미래통합당의 책임론이 좀 등장하니까 지금 좀 정치적 공방도 뜨거운 상황입니다. 통합당과 정광훈 목사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통합당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의원님 어떻습니까? 제3자 시각에서 이거 좀 분리해서 볼 수 있다고? 정광훈 목사가 통합당 측과 같은 생각을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건 맞죠. 그렇지만은 정광훈 목사가 통합당과 똑같다라고 보기는 저는 뭐 어렵다고 보고요. 네. 정광훈 목사 창석했기 때문에 그 집회에 대해서 통합당이 직접적으로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합당에서 그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그 행사에 통합당에 있던 의원이라든지 전직 의원이라든지 또 많은 당원들이 네. 참석한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방역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조속히 협조할 거 협조해야 된다는 네. 것은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내야지만이 국민들이 통합당이 저기 말로는 안 하면서 뒤로는 방조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단순히 말로만 하지 말고 분명한 태도로서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 책임론이 좀 자유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혹시라도 우려가 있는 건 우리가 나서서 다 투명하게 검사받고 안심시키겠다. 이렇게 먼저 얘기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렇죠. 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도 하고 당론에 정말 똑같은 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미 이 전광훈 목사가 8.15 집회를 하고자 했을 때 이것이 종교 집회인지 정치 집회였던지 그 성격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날 당시에 사실 정부와 서울시에는 불법이라고 그 집회 자체를 허가하지 않았던 사안인데요. 그 우려가 사실 이 코로나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전체를 깡그리 무시하고 이전에부터 사실 태극기 부대라고 해가지고 황교안 대표부터 네. 그 극우 보수 개신교 그렇죠. 단체들과 정광훈 목사가 주축이 되는 그 단체들이 계속해서 그 반정부 시위를 해왔던 종교가 아닌 정치 집회였거든요. 네. 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또 하나는 그날 당시 집회 때 미래통합당의 전 현직 국회의원들 그리고 해당 지역위원장들 다수가 연단에 쓰기도 했고 행사장에 참여도 했고 이 관계 사실들만 봐도 우리 국민들이 이게 미래통합당에서 함께 방조한 거 이상 동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네. 저버릴 수 없는 그 개연성이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책임 있는 야당에서 사실 이게 코로나 이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 소재를 따지지 말자 이런 식의 건 제가 보기엔 물타기와 양비론에 네. 지나지 않고요.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정강 정책 바꾸고 진보적인 색채 다시 옷 갈아입고 이것보다 지금 이 네. 상황에 대해서 정말 질서 유지하고 책임자 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메시지도 주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19가 어느 당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공동의 문제니까요. 예. 자, 박주민 의원이 먼저 전세버스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이 대략 3,000여 명 정도다라고 추정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두 분도 지금 지역구에서 어쨌든 정치와 정당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이게 그냥 자발적으로 3,000명이 되느냐 이거 좀 뭔가 조직적인 힘이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이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7대 정도야 온다 치면은 네. 전국에 7대를 한다 치면은 그렇게 크게 네네.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는데 79대라는 사실 굉장히 큰 규모인 것이고 그럼요. 네. 79대를 동원하려고 한다면은 굉장히 긴밀한 의사 연락이 있어야지만 그리고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지만이 동원해서 사람들을 또 실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과정에 조직적인 노력이 없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죠. 이게 쉽지 않은 동원 인력들이고 또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저는 이 부분에서 이 명단이 어떤 식으로
또 삭제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리긴 하는데 제대로 복원해서 이분들이 모두가 정말 그 검사를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강제 조항이 아니라 다 자발적으로 네, 조사를 꼭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직적 동원 없이 이 숫자가 가능할지 모르겠고요. 네, 이거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미래통합당에서도 책임 있게 본인 그 정당 자체 당원들이 어떤 식으로 참여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 다 검사를 받을 수 있게도 뭐 힘을 합해야 되는 상황 아닐까 싶습니다. 네, 참. 유튜브로는 버스 기사님들도 좀 제보해 주세요. 이런 저희 참여 문자까지 오고 있는데요.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야당 입장에서도 이용주 의원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 좀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한 가지를 봐야 될 부분이 아까 정강정책 바꾸고 당을 새롭게 바꾸는 것보다 지금 코로나 대응에 나서라 남영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통합당이 좀 파격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수해도 호남 지역을 먼저 내려갔고 또 5.18 묘역에 가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과거를 반성하고 여러 가지 역사적 인식을 바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그쪽 지역이시니까 이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형식적으로는 뭐 지역에서도 환영하죠. 네. 근데 이제 미래통합당이나 그 전신에 있던 여러 정당들이 자신들이 정치적 입지가 어려워질 때는 이런 행보를 보여왔었어요. 네네. 처음 있던 일은 아니죠. 네. 그런데 이것을 얼마나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진정성 있게 할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 말만이 아니라 정치적 행동, 네네. 정강정책 변경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입법에 대한 노력이라든지 구체의 노력에 대해서 끝까지 협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 나오고 있는 5.18 특별법 3법에 관해서도 네네. 20대 국회에서도 도와줄 듯 협조할 듯 하다가 결국 안 하고 넘어가 버린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말뿐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이 뒷받침된다면은 네. 호남에서도 미래통합당에 대한 지지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라도 미래통합당이 보다 진전된 모습, 진정성 있는 모습을 말이 아닌 행동을 이제는 해야 될 것이고 지금 호남의 많은 유권자들은 그걸 지켜보고 있다. 네. 그걸 지켜보다. 만약에 또다시 예전처럼 말만 했다가 사정이 나아지면 또다시 없던 일로 하는 그렇게 것이 반복된다 한다면은 네네. 그러면 그렇지 않고 다시 올랐던 지지율 다시 또 떨어질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진정성 있는 태도를 행동을 보여주라. 이걸 바랍니다. 네. 남 회장님은 그 행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5.18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모습 저는 네. 굉장히 한편으로 반갑게 감사한 마음으로도 받아들인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 조금 오르는 지지율 그리고 호남을 끌어안겠다라는 이미지 전략으로 그렇게 되면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국민들이 더 먼저 알 거라고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용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대 국회 때 5.18에 관련된 법안들을 통과시켜 줄 듯 말 듯 했던 그것이 이번에 처리되는 과정을 지켜봐야 국민들이 네. 저것이 진정성 있는 행보인지 아닌지 앞으로 일도 다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회복하느냐 안 하는데 저는 달려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저 무엇보다 그 미래통합당 내에 역사 왜곡 인식을 가지고 있는 막말했던 네. 의원들 있잖아요. 특히 지난번에 김진태 네. 의원 또 누구지 김순례 의원, 네. 이종명 의원 등 네네. 이런 분들의 솜방망이 처벌이 있었어요. 네. 제대로 제명을 하든지 확실한 네. 처벌을 해준 다음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이 같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역사 왜곡 처벌법, 진상규명특별법, 5.18 민주공작 예외에 관한 법률 20대 국회에서도 못한 것들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라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이유는 지금 사실 지지율이 굉장히 근접한 상태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는데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물론 오차범위 수준이긴 합니다만 다시 올랐어요. 오른 것에 대해서 민주당 분위기는 좀 반등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지금 이게 반등이라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고요. 네. 지난번에 잠시 하락했던 게 민주당 내 악재도 있었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제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거나 좀 혼란을 일으켰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 임시국회가 열리고 앞으로 이 시간들 동안 민주당이 제대로 실력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수처 관련 검찰개혁 관련 국민들이 열망하고 있는 개혁 입법들도 빠르게 처리하고 네. 민생 법안들도 다 현안들도 잘 챙기는 그 실력을 보이면 사실 이 지지율의 오르내림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의원님? 이 앞에 이제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대폭 좀 떨어지고 네.
또 반사적으로 또 미래통합 지지율이 올랐던 것은 그 근본 원인이 당시 있었던 이제 부동산 문제가 가장 컸었죠. 한 두 달 정도가량 큰 게 문제가 됐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또 코로나가 다시 또 재확산되는 바람에 잊어버린 것 같아요. 많으신 분들이. 그래서 이번에 것은 저는 민주당이 잘해서 올랐다기보다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좀 희석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말했던 이제 8.4 대책에서 7.28 대책에서 공급 대책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구체화되는데 나와 있는 시간이 한 2달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빠르면 9월, 늦어도 10월까지는 그런 공급 대책에 대했던 후속 조치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줘서 국민들에게 이 부동산 공급 대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는구나. 그래야지만이 이제 부동산 값의 폭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정화될 텐데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은 2달쯤 이후에는 다시 또 재발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다면은 또 그게 또 연동돼서 또 지지율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당이랑 특히 정부에서는 그런 후속 조치들을 데드라인처럼 길게 봐야 2달이라 보거든요. 그 안에 해서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 실질적으로 변화된 모습 대책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최고위원회 출마한 이원욱 삼선의 이원욱 의원도 약간 자성 메시지로 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만 부동산 정책의 실질적 대책을 좀 더 구체화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도 냈거든요.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에 4%에서 2.5% 내렸고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을 내놓은 것이 실효성 있게 피부로 와닿는 기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이영주 의원님께서 그 사이에 조금 코로나 때문에 잊어버렸다. 그래서 지지율이 바뀐 것 같다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아파트 시장에서 가격이 조금씩 이제 미미하지만 안정되어 가는 상황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전세 쪽으로 이제 그 전세가 월세로 넘어가는 과정 부분이 좀 걱정스럽다고 했던 것도 지금 잡으려고 하는 정책 방향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좀 와닿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잡아가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지만 민주당이 오만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180석에 가까운 우리 진영 쪽에 의석을 준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협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후퇴하게 되면 지지율은 더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저희들 이번에 국회가 다시 열리고 하면 속도 있게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80석의 힘으로 좀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좀 이제 그게 제가 사족같이 하는 말 한 말씀 덧붙이면은 이 속도 있게 하는 건 좋은데요. 많은 국민들이 속도 있게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이란 게 있다. 정치적인 선이란 게 있는데 이전에 부동산 관련 법률안을 처리하는 모습에 있어서 그런 것이 정당화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만약 그 속도 있고 있게라는 것이 그러한 취지로 하겠다 한다면은 또다시 지지를 할 거라고 봅니다. 공수처라는 다른 법률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많은 국민들은 그러한 좀 델리케이트한 법률안조차도 협치는 아니지만 협치와 비슷한 모양새는 갖춰서 진행을 해야 될 것이다. 180석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생각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지지도 통합당을 내리고 민주당이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의외로 이 앞에 통합당이 올라서 지지 역전된 상황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우리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건 아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 미래통합당이 또 그걸 보고 좀 우쭐한 그런 모습을 보고 거기에 대해 또 경고 사인을 보내는 거죠. 그러지 말아라. 미래통합당에서 특별한 대안 제시를 해준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반사이익 그냥. 세간에 도는 말이 아무것도 안 하는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말이 돌 정도였는데 사실은 굉장히 여러 맥락들이 껴 있습니다. 또 부동산도 발표되는 대책과 필요한 입법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봐야 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약간 지지율 얘기는 넘어가고요. 뉴스타파의 어제 보도 하나가 화제가 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조선일보 사주를 만났다.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 이런 게 보도가 됐는데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건 항상 검찰 출신이어서 늘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리게 되는데 이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제 검사들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라든지 중수부장이라든지 이런 특히 네. 재벌 관련, 언론사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걸려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평소에 이제 친인척 관계라든지 아니면 친분이 있는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있는 동안에는 되도록 안 만나는 게 불문율이었죠. 예, 지금 JTBC 사주도 만났다고 하고. 그러니까 만나긴 만난 것 같아요. 그 네네. 내용 보도를 보면은. 네네. 그래서 개인적인 친분이 있거나 그 전에 여러 가지 일들로 해서 만날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부적절해 보인다. 네. 그런 것이죠. 남 위원장님. 저는 이제 이전에 방상훈 조선일보 관계된 사주를 만났던 일과 또 이제 홍석현 네. 중앙홀딩스 사장과 만난 일들을 보면 공교롭게 그 사건들이 또 연루된 게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홍석현 회장과 만났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분식 회계에 대한 그 검찰에 고발된 날짜에 또 공교롭게 만나셨더라고요. 네. 이런 점에서 사실 이게 그 검찰의 기관장인 사람의 그 직업 윤리 어긋나는 일이 아닌가. 저 굉장히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지금 기소유예로 네. 검찰에서 얘기하고 한 1년 8개월 이상 검찰 조사를 물거품화하는 게 오히려 검찰 내부에서 지금 얘기가 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직 결정은 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입김이 전혀 작용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전에 방상훈 그 조선일보 일가에 대한 그 수사나 이런 단계들이 네네. 약간 장자연 사건도 그랬고 흐지부지 됐던 부분들이 자꾸 떠오르게 되거든요. 예. 이런 별로 기분이 썩 좋지 않은 합리적 의심이 되긴 하거든요. 예, 이게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취재하고 또 법무부에 관련된 인사들의 발언 혹은 증언들을 종합해서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된 건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제도 저희가 그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 조서가 그 여러 차례 수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네. 이렇게 밑줄 긋고 도장 찍고 이렇게 계약서 수정되면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이렇게 문구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 조서 변경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또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데 통상 그 정도로 바뀔 수 있는 건가요? 통상 이제 조사를 하고 조사 내용을 출력을 해서 보여주고 하면은 네네. 마지막 열람한 후에 피조사자가 이런 내용들은 좀 다르다고 고쳐달라고 네네네. 하면 그좀 고칩니다. 그래서 네. 그 고친 것 자체가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예. 참 이런 과정 속에서 좀 언론과 검찰의 관계를 주목하는 검언유착의 문제가 지금 야당에서도 제기하고는 권언유착의 문제가 아니라 검언유착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또 지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희 국민들이 다 지난번 조국 전 장관님의 그 검찰의 행태들을 보면 그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인디언 기우제식 비가 올 때까지. 수사까지 예, 뭔지 기우제라고. 털어서 근데 거기에 검찰에서 피해 사실 공표까지 이를 정도의 이야기들 사건 진행 방향들을 이야기를 하면 언론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또 받아 써주고 근데 지금 그 무혐의 내지는 무죄 판결 네네. 나는 일들 우리가 봤잖아요. 예, 지금 이런 하나하나 또 고발을 고소하고 있죠. 있고 언론의 잘못된 행태들을 따박따박 조국 전 장관님은 지금 배상까지 물어가면서 고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걸 보면 검찰의 기관장이 언론사 사주까지 만나서 그 편집국장하고 이런 분들하고도 자주 만나서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들도 들리긴 하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이 정말 바꿔져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이 높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쳐져야 될 것 같아요. 예,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검찰 출신 정치인들도 사실은 또 그런 개혁에 많이 또 힘을 싣고 있잖아요. 그렇죠.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출신이 검찰 출신이 아니고로 문제를 떠나서 맞습니다. 검찰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내부 출신 사람들도 다 동의를 하고 있는 바입니다. 검찰이 더 잘 되기 위해서라도 네. 내부 개혁은 필요하다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wal가발 수는 없는 것이죠. 네. 단지 이제 이걸 보면서 오늘 저기 주제를 하나 보면서 참 이제 이상한 일이 하나 있다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 벌써 1, 2년 전인데 왜 지금에서 이게 불거져서 할까? 네. 오히려 지금 여당 쪽에서 너무 또 자극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시간 조절을 제가 잘 못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저 이동영 작가 오시면 또 뜨거운 얘기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